국방과 우병우 기습 압수수색입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재하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자주 나오세요? 월요일 날 고정이세요? 네. 오, 재판도 많으신 분이? 월요일 날 재판 없습니다. 아, 월요일 날 없어. 아, 월요일 날, 아, 맞아. 내가 만주에서 내려오느라 깜빡 잊었네. 자, 차윤성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재하 변호사는 정말 재판 많이 하시죠, 요즘? 네, 뭐 계속 이기니까 계속 물려들어요. 정권 최고의 바뀌니까 변호사. 아니 정권 바뀌기 전에는 계속 졌거든요. 아, 정치 저도 변호사. 그럼 졌잖아요. 정치 변호사 아니에요? 정치 변호사? 아니, 뭐 네? 아니 또, 정권 왜 교체하고 답변을 못하시네. 무관한 겁니다. 예. 그리고 아닌 걸로 가. 과거에는 김현장에 갔을 사건이 네. 이제는 이재하 변호사. 그런 사건들 좀 오죠. 예. 그래서 요즘은 김현장이 아니라 여기 이엔심. 아, 이행심. 이엔심. 자, 그런데 우리가 웃지 못할 상황이 계속 벌어졌어요.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 또 석방됐고. 네. 그러니까 김관진 김관진 이어서 전 장관도 임관빈.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이 아주 뭐 국민들의 예상과는 달리 구속 적부심에서 영장 전담 판사의 논리를 180도로 바꿔가면서 석방시켜 주니까 그 밑에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나는 그 부하 직원인데 나도 내달라 이렇게 해서 다시 구속 적부심 심사에서 바로 풀어줬죠. 그런데 이게 지금 신광열 부장판사, 신광열. 네, 부장판사는 이거는 아마 지금 판사들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은 뭐냐면 구속되고 기소되기 전에 구속을 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지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적부심. 이런 게 이제 예컨대 뭐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 의사가 있었다든지 예. 그 재산범죄에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됐다는 이런 뚜렷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변호인들도 당사자들 잘 모르니까 네. 하지 말자 그러거든요. 아니 김관진도 실제로 변호사들이 하지 말자, 본인이 하지 말자 그런 걸 변호사들이 설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경우잖아요. 예컨대 이제 변호사는 오히려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다른 루트를 통해서. 예. 이재하 변호사의 촉이 발동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음모론인가요, 촉인가요?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광열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저는 작심하고 이거 석방시켜 준 것 같거든요. 저 신광열 부장판사의 정신세계에는 뭐 제가 직접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투시를 해보면 아주 보수적이라고 정표에 나 있는 거예요. 투시를 해보면 이 정도를 갖고 이거는 뭐 범죄가 아니다는 정도의 인식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저는요, 사실은 저 두 사람이 우리 경북 제 고향 봉화 출신인데 아주 창피해 죽겠어요. 봉화 출신으로서. 근데 판사들이 이제 사실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명하에 너무 과보되는 측면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평균적인 인식 수준도 못 되는 사람들이 사법시험 성적이 한번 좋아지면 평생 법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변호사님, 제도의 문제는 조금 이따 가시고. 예. 오늘 좀 많이 흥분하신 것 같아요. 흥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흥분 좀. 근데 실제로 법조인들이 이 변호사님처럼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풀어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별하게 정말 이 풀어줄 수 있을 만한 그 변경 사유. 사정의 변경. 그렇죠. 사정 변경이 있어야 가능한데 사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실제로 작년에 체포됐다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인용률이 15.1% 그렇죠. 정도밖에 안 되는 2,000 몇 건 중에서 한 300건 그렇죠. 정도. 그러니까 15.1%. 사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사정 변경에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15.1%가 다 사정 변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법원을 설득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었을 때 15.1%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열 하루 만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그렇게 된 다음에 지난주 말이었잖아요. 네. 일단 김관진 석방됐을 때 법조 출입 기자들 한 두세 명한테 전화를 해서 네. 어떻게 인터뷰가 되냐. 그러니까 판사들이 네. 다 인터뷰를 거절했답니다. 그러니까 판사들 코트를 하나도 못 땄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판사들이 이거 뭐 가능한 일입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판사들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구속영장 발부가 설령 조금 이렇게 과하다 싶을 정도여도,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 그걸 적부심에서 다시 풀어줘 버리면 예.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잘못했다는 걸 지적하는 꼴이 되기 맞아요. 때문에 안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원에서 며칠 11일 만에 정반대 결론 내버리면 법원의 신뢰도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개인적으로는 영장 전담 판사를 한마디로 물먹이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으면 안 하거든요. 명백하게 그 이후에 사정 변경이 없으면 안 해주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김관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그러니까 구속 자체가 잘못됐던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구속적 부심 심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예로 든 게 헌법 37조 위반이라는 거예요. 모든 군인이나 군무원들은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군형법 94조는 뭐예요? 군형법 94조에는 정치적 중립이거든요, 군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 구속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궤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이례적으로 사정 변경의 이유도 없는데 풀어줬다는 것 자체가 신광열 판사의 의도가 무엇이냐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니, 그 김관진 국방부 장관 시절에 사병들의 표현의 자유를 한 번도 보장해주지 않은 당사자예요. 우리가 군인들도 정치적 자유라는 것은 퇴근 이후라든지 네. 아니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정치적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직위를 이용해서 정치적 관여까지 자유라고 하면 이거는 헌법에서도 그 부분까지 보장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군형법 94조와 관련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김관진 전 장관의 변호사. 아니 그렇게 측은. 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본인 거죠. 스스로도 예. 장관 시절이라든지 장교 시절에 보장을 그렇게, 했어야 됐다. 그리고 사병들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철저하게 네. 봉사한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면 마치 지금 새누리당 내로남불. 저 자유한국당이 예. 세월호 지금 뭐야? 그 문재인 지금 정부를 향해서 세월호 지금, 예. 뭐 무슨 인권 해수부 장관 예. 그걸 갖고 지금 뭐 해임하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정당 정치단체를 가입하거나 직위를 이용해서 특정 정당의 지지 혹은 반대하는 모든 행위 요 부분만 금지한 거다. 전체를 다 금지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본인들은 주장을 하는데 우리 국민 누가 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김관진 전 장관의 측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그렇다, 합리적이다라고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언어 도단이다. 아니 부하 이런 직원이 거죠. 법원에서 지금 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렇죠. 받았기 때문에 그 주장은 설령 지금 신광열 부장판사는 아마 군인이나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인정을 안 할 겁니다. 아니, 제94조가 이거 지금 제가 찾아보려고 침묵하고 있었는데, 네. 침묵. 예, 정치 관여예요. 네. 정치 관여에서 그 금지.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네.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정치행위 금지예요. 그렇죠. 이게 군형법 94조거든요. 이지아 변호사도 모르는 걸 내가 외우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법이냐 하면. 보고 읽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난 94조를 알고 있었지. 일단 안 94조. 했던 간에 찾을 수 있는 네. 능력이 되는 게 네. 중요한 거예요. 만주 변호사. 이게 이지아 변호사가 알려준 거거든. 자기가 알려주고 자기 잊어먹었어. 그래서 94조의 위반이거든요. 무슨 네. 군이 정치 관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병들이 예를 들어 군에서 무슨 조그만 그 이념적인 책을 읽게 되면 바로 국가법법, 구속했잖아요. 군형법 이걸 다 예. 구속시켜버리잖아요. 아니 김관진 본인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것이죠. 아니, 더군다나. 그러니까 다른 걸 김관진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신광열의 문제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자유는 예. 있어요. 네. 그 판단을 하는 사람이 판단인데 그거는 지금 종전에 부하 직원들이 지금 실형을 받았다는 걸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태하 지금 네. 심리전 단장 구속되어 있잖아요. 실형을 받았죠. 실형 받았죠. 1년 6월인가 얼마 받았죠. 네, 1심에서 실형 받았죠. 그럼 1심은 이런 거 아니 조폭 논리가 또 도입되는 거야. 행동대원들은 실형을 받았는데 네. 조직 두목은 난 취한 바가 없어. 지 혼자 가서 싸운 거야.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지위가 지금 진광열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아니고 고등법원 고급 부장판사예요. 부장판사고 그 고등법원에 부장판사 된 지 5년이니까 고참 고등법원 부장판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 사건 부분에서 이제 서울중앙지법원 신청 50부, 뭐 형사 51부 이런 네. 데는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수석 부장판사로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작심하고 작심하고 정치적 했다. 사유로.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 투쟁을 한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저렇게 해갖고 이게 지금 모든 판사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게 그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일종의 정치 행위를 봤고, 저는 이제. 그럼 김명수 대법원장이 뭔가 징계할 수 있는 이런 게 없나요? 그 자체로는 징계를 못 하죠. 또 판결의 형식이니까 그 자체로는 징계를 못 하는데, 저는 이 법원장으로 이제 나갈 정도의 이제 기수인데, 법원장 나가는 거 포기하고, 저는 정치권으로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이제 법원에서 그 생활을 각오를 하고 작심 판결을 해서 한쪽의 정치적인 세력에 손을 들어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어요. 그러면 지방자치 때 무슨 봉화군수나 이런 데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 그 정도는 안 하고 적어도 국회의원이나 뭐 이렇게 중앙정치로 하겠죠. 진출을 하려고 한다. 뭐 그런 이런 의도가 말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이렇게 보여진다. 이런 건 허위사실 유포는 아닌 그 거죠. 의견이죠. 근데 실제로 지금 근데 이런 의견 어때요? 국회의원은 나왔는데 떨어질 것 같다. 이런 것도 의견인가요? 그것도 의견이죠. 네. 어떨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생각이잖아요, 저는 점치지 생각. 않겠어요. 왜냐하면 기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다 점치면서 아니, 저 많죠. 예측하잖아요, 예측. 해설 기사가요. 보인다. 의견 다 아니, 그렇긴 자기 생각 한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다 지금- 기자 출신이에요. 선배 기자들한테. 아니, 말지 기자님들.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것은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정치인들 그리고 예. 보수 언론들이 앞다퉈서 주장하는 것이 신났어요, 요즘 잘 신났어요. 신광열 판사에 대해서 신상털이하는 거 문제 있다. 어. 그리고 그 언제적인데 뭐 동향, 그러니까 고향이 같다, 뭐 같은 대학이다, 뭐 무슨 사법연수원 기수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은 연좌제를 적용해가지고 그게 연좌제예요? 비판을 하느냐, 뭐 자기들이 이런 뭐야, 식의 우리가 남이가 한 건 언젠데? 그러니까요. 이제 네?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죠. 이제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을 일종의 무슨 마녀 사냥하는 것처럼 편폐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판결이 저는 국민 참여 재판을 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네. 판결이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은 좋은 판결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법이란 것은 국민들의 생각을 법률화 시킨 거고요. 판결도 그게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죠. 끝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수긍이 가야 좋은 판결입니다. 아니, 그럼 국민들이 이 부분은 또 쉬워요. 뭐냐면, 네. 이것을 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연재욱, 옥도경, 그 다음에 이태하 뭐 이런 등등이 시성도 받고 조사받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이미 증거도 나왔고, 네. 이런 거 국민들 다 알거든요, 요즘은. 그 이제 기업체 같은 업무상 횡령 같은 5~5명 구속돼 있잖아요. 예. 그 형량 정해지는 건요. 그 범죄에 얼마나 시간 투자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회의 자리에 순서대로 형량이 정해지는 겁니다. 아. 그다음에 회의 끝나고 술집에 가서 회식을 하잖아요. 예. 서열 순회로 그게 법감정이 맞는 거. 실제 그렇게 예를 들어 우리가 삼성그룹의 횡령부야. 예. 예? 아니, 횡령부? 횡령부. 아, 미래 전략실이다. 이렇게 하면 미전시에 횡령부. 그렇게 하면 횡령부 없어요. 서열에 아 근데 같은 여기서, 사장도 여기서 예를 들어 부장이 횡령을 하면서 야 우리 여기 우리 부에서 이러갖고 돈 좀 빼내는데
너네 알고 있지? 입 다물고 그러고 얘 많이는 안 빼내고 한 2천억 정도를 횡령을 했어요. 예? 예. 2천억 정도면 이제 가벼운 돈이니까. 2,000원 아니고요? 2,000원? 어쨌든. 예. 그러면은 자 이제 할 때 이 형이 나오는 순서는 대장이 제일 많이 나오고. 직급별로 딱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김관진이 제일 세게 나와야 되는 거네? 그럼요. 실제 1심 판결 선고 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반대 야당이에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대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다. 그러므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맞죠. 예. 불구속 그래서 재판이 나왔어. 원칙이고 예. 그렇게 해버리면 근데 도주 자꾸만- 의뢰도 있고 재판도 진행이 안 될 거고요.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증거를 조작할 사람도 있고 이미 그다음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구속 원칙이지만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에 우려 있는 경우에는 재판을 신속하게 재판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 형벌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구속시킬 사람 구속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판사들이 예. 실질 심사를 안 해보고 바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잖아요. 지금은 피해자들을 직접 불러가서 판사들이 기록을 보고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판단하고 구속하는 것이 네.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이미 구속 적부심을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이미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했던 거를 다시 와서 후배 영장 전담 판사 5년 전에 자기가 그거 했던 예. 자리입니다. 후배 영장 판사 했던 거를 저 친구가 제대로 했을까 내가 한 다시 보자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데 뒤집어 버리는 거는 후배 물먹인 거예요? 후배 물무게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판결 자체를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씀 주신 대로 영장실질심사 받아도 이제 구속적부심 한 번씩 다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구속직부심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예. 사실상 의미 없는 제도로 아니 이렇게 정착돼 있어요. 딱 그 단수 조항을 두면 안 돼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다. 그래 되지만 이제 법관의 실질적으로 재량권을 너무 침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렇게 정치적 그러니까요. 판결을 정치적 해버리니까. 판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신광열 판사 같은 경우는 법원 내부에서도 이미 평가가 되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법복을 얼마 못 입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곧 벗고 뭐 정권 더군다나 지금 저 임관빈 정책실장을 풀어준 거는 너무 더욱더 가관이죠. 다른 걸 떠나갖고 뭐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걸 떠나갖고 뇌물수수로 3천만 원이잖아요. 예. 이 독자적으로도 구속사유입니다. 네. 아니 뇌물수수 3천만 원이면 5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3천만 원이면 법정형 3천만 원. 예. 5년 이상에서 뭐 5년 장량 이상. 강경은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1,000만 원 정도면 다 구속사유입니다. 예. 검찰의 3천에서 기준이 5천은 5년이에요. 딱 기준. 작년 검찰의 감경에도 2년 반. 기준이 검찰의 구속 기준이 5천만 원 이상일 때 구속 기준인데 그것도 이 부분은 적부심에서 풀어주면서 일부 범죄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그러지 그 일부를 특정을 안 했어요. 네. 제가 짐작할 때는 정치관여 죄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풀어줬는데 그럼 뇌물수수 부분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되네. 당연히죠. 뇌물수수 자체만 떼놓고도 구속을 누가 가더라도 영장 전담 판사는 구속을 할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법 집행에 있어서 공여자가 또 자백돼 있는 그렇죠. 자백한 형평성에도 맞지 사건인데. 않는 거죠. 예. 누가 준 거예요, 근데? 아니 공여자가 자백하고 있는 거죠. 그 밑에 뭐 공여자는 내가 지금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르는 것도 참 당당해요. 아니 그 뭐 세상 다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만 아는 거죠. 아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서 연거퍼서 국민들이 보기에 범죄 혐의가 연재우기가 좋네요. 그렇죠. 연재우. 연재우. 나도 헷갈렸고. 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다퉈볼 만한 그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풀어주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법원 안에 있는 적폐가 또 한 번 이렇게 마각을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에는 이 종착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아니, 것이다. 검찰에서 이랬잖아요. 이러면 군이 정치 관여한 거 네.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그렇죠. 그럼 그 군이 얘기가 정치 있는 거죠. 관여하는 그 정점에 있는 국군 최고 통수권자 MB 수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던 그게 거거든요. 핵심인 것이죠. 지금 네. 이 두 사람에 대한 그 적부심에서 풀어준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 예. 혹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더디게 하거나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장 기자님, 기자의 촉으로 그런데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이게 그 악의 세력을 뿌리 뽑는 건데 네. 사이버 사령부의 수사가 너무 순탄하게 잘 가는 느낌이 좀 들었었죠. 초반에. 초반에. 예. 지금까지도 예. 그 김관진 구속적 부심 풀기 전에. 아니죠. 그 전까지는 잘 가다가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지난 아니, 그 김관진 국감에서 구속되면 될 예. 때까지도 잘 그렇죠. 갔는데 그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렇게 오래되고 거대 악을 뽑는데 이렇게 순탄하게 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때 기자들이 많이 했던 얘기가 김관진 의혹을 꼬리 자르기 위해서 속사포로 다 구속시킨 거다. 연재욱, 옥도경, 이태하 등등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하고 끝내려고 하는 거다. 옥도경도 다 구속됐어요? 그럼요. 둘 다 구속됐어요? 연재욱, 예, 옥도경도? 그럼요. 이태하까지. 구속됐는데 이태학까지는 구속된 건데 예. 연재욱, 옥대호는 잘 모르겠는데. 연재욱, 옥도경은 지금 조사 중이에요, 아직. 조사 중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연재욱, 옥도경. 예. 이름도 좀 특이해요. 근데요, 여기. 저는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게 저는 뭐 MB 구속시키는데 또는 기소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못하는 게 아니냐 우려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최강욱 변호사도 그렇지 않다고 보더라고요. 저는 지난번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사실 무죄 취지를 파기하면서 원래 3년 받을 거 4년 받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지금 누구지? 국정원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확정되었으면 다른 걸로 처벌받기 어려운데 정권 교체되진 이후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에서 너무 많이 나왔어요, MB 거는. 이제 그다음에 지금 원세훈은 앞으로 기소될 게 메타스가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메타스가? 네, 메타스가 나온 거죠. 예. 그럼 저는 지금 김관진 국정원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 장관, 그럼 좀 국정원장 껴서 얘기 좀 해줘요. 딴청하지 말고.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되지면 다른 여죄들이 다 기소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1심의 형량은 더 늘어날 거고. 그냥 차라리 이거로 좀 싸게 들어가지. 그렇게 될 거고요. 아마 지금 윤석열 검사장뿐만 아니라 그 팀들이 더 약이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깡패니까 약이 올랐다고 더 열심히 하고 기소 그게. 안 할 것도 찾아서 그 기소를 할 겁니다. 그리고 MB는 그에 대한 그 수사 및 기소는 다소 뭐 보름이나 한 달 정도 늦어질 수는 있지만은 처벌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210억 대출 의혹 사건, 농협 대출 의혹 사건이죠. 이 문제를 계시다가 최근에 너무 자주 나오시는군요. 이제 그만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나오신 이유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이신데 이명박 정부 시절 벌어졌던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아무도 되짚고 있지 않다. 꼭 되짚어야 하겠다. 그래서 한 번 더 나오신 더불어민주당의 김영건 의원 스튜디오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농협 사건 새로운 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농협 사건 이후로 이제
연구하시기로 하신 당시 농협 디도스 사건, 예. 농협 해킹 사건. 예. 이제 한동안 안 나오시겠다 싶은데 갑자기 또 나오셨어요? 예. 근데 요거는 꼭 짚어둬야 되겠다고 하신 농해수위 소속으로서. 예. 그게 이제 그 구제역, AI, 가축 전염병을 이명박 정부 때 어떻게 처리했고 그게 왜 문제였으며 그게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 그런 의혹이 있는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고. 예. 자, AI, 뭐 가축 전염병. 예. 일반인들은 이 집만 한 번씩 거론되고 뭐 살처분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농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이게 이제 금방 잊혀지거든요. 예. 근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살처분이 왜 다른 정부하고 다르게 크게 문제가 됩니까? 일단 이제 엄청난 살처분이 그때 이루어진 거죠. 일단 그러니까 양 자체가. 양 자체가.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그 방역 정책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은 대대적으로 실패한 게 이명박 정부예요. 방역 실패 얘기 많이 나왔었죠. 그때. 예. 예. 그러니까 전체 이걸 이제 마리수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게 예. 닭하고 소를 직접 마리를 1대1로 비교할 수는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비교를 해보면 4개 정부의 살처분 비용으로 들어간 돈의 정확하게 70%를 이명박 정부 때 썼어요. 살처분 하는 데만 살처분 3조 원을 썼어요. 3조 9억 원. 대단하네요. 예. 예. 나머지 정부를 다 합친 거에 2배 이상을 썼네요. 그렇죠. 70%를 쓴 거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살처분을 했다는 어마어마하게 얘기죠. 살처분을 한 거예요. 예.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예. 이걸 들여다보면서 방역이라기보다 그냥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예. 뭐 물론 이제 방역을 하려고는 했겠지만은 저는 이게 좀 이상하다. 이상하죠, 이 정도면. 예. 뭐냐 그러면 MB가 예. 이 양반 정말 뒤끝이 있는 양반이구나. 왜냐 그러면 MB 초기 때 광우병 파동으로 곤혹을 치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MB 5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예. 결국 우리 한우 농가는 절반으로 줄어요. 왜 그렇습니까? 2010년도부터 그 구제역 사건 터지고 방역에 실패를 하면서 방역 실패 그때 얘기 이제 좀 기억이 좀 떠오르는데 네. 이게 이게 이제 방역을 일부러 안 한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어설펐고 그러다가 돼지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막 몇백만 마리를 땅에 생을 그때 묻고 돼지를 300만 마리 이상 묻었어요. 300만 마리. 우리나라 돼지 총 숫자가 1000만 마리 정도 됩니다. 그중에 300만 마리를 300만 마리 이상을 묻었어요. 그때 정말 기억이 나는 거는 이 돼지들이 다 살아있는 돼지를 땅에 그냥 생으로 파묻었었어요, 그때. 그때 이제 그렇죠. 원래 이제 SOP 상으로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는데 그때. 예, 질식사를 시켜서 다 묻도록 되어 있는데 예. 그때 방송에 이제 살아있는 상태로 그냥 묻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방역 인력이나 이런 체계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막 당하고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묻었고 결과적으로 전국토를 오염시켰고 그리고 우리 더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인간성의 피폐화되는 거를 우리가 국민이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살아있는 돼지들이 네. 최소한 원래 절차는 질식사 시킨다고 하는데 최소한 예. 기절이라도 시키든지요. 그냥 멀쩡하게 돼지 살아있는데 그냥 포크레인을 퍼가지고 예. 살아있는 애들을 땅에 묻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다. 그렇죠. 그래서 며칠 동안 돼지 울음소리가 거기 났고 뭐 피가 진동했고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명박 정부 초기 때만 해도 전국의 한우 농가 숫자가 20만 호였어요. 20만 호.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10만 호 이하로 떨어졌고요. 지금 전국의 한우 농가 숫자는 8만 6천 호입니다. MB 시절에 이 과정을 거치면서요.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그때 썼던 그러면 그 대신에 미국 소고기 수입은 소고기 수입은 엄청나게 늘어난 거고. 그만큼 늘어났겠네요. 네, 늘어난 거고.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이상하긴 합니다. MB가 확실히 이 양반 뒤끝이 있구나. 그리고 그때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중요한 정책 몇 가지 또 더 있어요. 예. 그 한우 그 사육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송아지 안정제라고 예. 어느 정도 이렇게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그 돈의 재원은 이제 우리 농가가 자조금 형태로 절반을 내고 정부에서 그 매칭하는 형식으로 보태서 예. 하는 송아지 안정제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MB 때에 그것이 발동할 수 없도록 안정제가 작동하지 않도록 고시를 고쳐갖고 사실상 유명무실화 시켜버립니다. 그 지원을 없애버렸어요? 네, 지원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그 지원을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뭐 70만 원, 60만 원으로 대폭락 현상이 벌어졌죠. 12년도부터. 12년도부터. 예. 그러고 나니까 그게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네.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송아지 값이 대폭락해서 이제 더 이상 한우를 키우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런 뉴스를 본 기억은 나긴 나는데요. 예. 그게 그 정책을 그렇게 없애버리는 게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한우는 번식을 하는 소규모 농가가 산업의 기반이 됩니다. 그 숫자가 굉장히 많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예. 그런데 송아지 값이 대폭락해버리면 그분들이 다 문 닫을 수밖에 없죠. 안 키우게 되죠. 예. 예. 그러면 한우 번식 기반 자체가 와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농촌 경제 자체가 뒤흔들리는 거예요. 그 지원금이 액수가 컸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진 않은데. 꼭 삭감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송아지 안정제를 유명무실화 시킨 거는 예. 이게 매우 잘못된 정책이고. 그러니까 거꾸로 예. 원래 이제 국가 정책이라는 게 예. 예를 들어 불합리해서 혹은 뭐 예산의 낭비여서 세수가 세기 때문에 없애거나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큰 액수도 아니고 농가에 꼭 필요한 거였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지원금이었다고 하면 농가가 유지되는데. 예. 그리고 그 돈의 절반은 농민이 매년 적립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주면 거꾸로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서. 예. 한우 농가가 줄어들고 그러면 그만큼 줄어든 한우만큼 미국소로 수입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은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이 한우를 마음 놓고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싸요. 생산 농가가 적으니까요. 생산 농가가 적으니까. 그리고 송아지 가격이 너무 올라서 한우를 사육하는 분들도 경영 압박을 받는 거고. 근데 이제 의원님이 의심하시기로는 뒤끝이라고 하신 게 큰 액수도 아닌데 예. 큰 액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우 농가에는 매우 중요한 지원금이었는데 네. 이걸 없앴다는 것은 네. 한우 농가 숫자를 줄이고 거꾸로 미국 소 수입을 늘리기 위한 기반 정책 아니었나 이렇게 의심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의도를 가졌는지까지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저는 의심합니다.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꼭 없애야 되는 나쁜 제도가 아니었는데.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바람직한 필요한 제도고. 그래서 지금도 그 제도는 있는데 유명무실하다는 예, 거죠. 발효될 수 없도록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한우 농가들을 어렵게 만든 거죠. 그렇죠. 정책의 효과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한 거네요. 임기 초에.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전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농가가 안 그래도 한우 농가가 어려운데 이 구제역 때 예. 돼지 소가 엄청난 숫자로 줄었기 때문에 예. 또 그만큼의 미국 쇠고기 수입 필요성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한우 자급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그게 근데 MB 정부에서 다 일어난 일이다.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아, 꼼꼼하네요. 예. 한우 자급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비싼 값에 한우 고기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수입 소고기가 늘 싸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제 경제 이윤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모자란다 싶으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국제 소고기 시장 이건 전체적인 문제지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국제 소고기 시장에서 소고기 미국 소고기의 값은 거의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만 하나만 예. 다른 모든 정부를 합친 것보다 2배 이상의 돈을 예. 거기 썼다고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분명히 예. 이상한 건데
그때 이제 그 어떤 보도들이 생각나냐면 정부의 대응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리냐. 이렇게 느리니까 계속해서 그 퍼져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 그 양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돼지만 300만 마리고 닭은 1000만 마리가 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그 박근혜 정부에서 닭을 살처분한 숫자가 3천만 마리가 넘죠. 박근혜 정부도 네. 만만치 않네요. 3천만 마리. 전체 70%의 돈을 MB 정부에 썼고 나머지 18%의 돈을 박근혜 정부에 썼습니다. 그럼 90% 정도를 88%의 90%를 예, 88%의 돈을 두 정부에 썼고 나머지 네. 12%를 노무현 정부는 5%, 김대중 정부는 7%를 썼어요. 야,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우리 정도면.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정부의 실력을 비교해 볼 만한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민주정부와 저는 박근혜 정부가 실력이 없어서 네. 예를 들어 방역과 관련된 데 정부의 대처 능력 조속한 예. 대처가 안 되고 그래서 2배 정도로 썼다는 것은 네. 실력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5%하고 70%는 12배 아닙니까? 예. 이명박 정부는 이건 실력의 문제를 넘어서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진짜? 의심스럽지만 결과도 또 그렇게 나오고 그렇지만 그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의원님은 이제 단언하지 마시고 저는 네, 의혹을 네. 제기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AI 대응이 지금 저는 초기 대응이 아주 그 기민하게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비교를 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는 이랬는데 예, 우선 정상적인 정부. 작년하고 원래를 비교를 네. 할게요. 그러니까 철새가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 네. 야생 분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올해는 농가 발병은 딱 한 건 있어요. 농가 발병 한 건 있고 지금 이제 닭을 12,000두를 살처분했어요. 12,000. 예. 근데 작년 요 시점을 보면 200만 두 이상을 살처분했습니다. 10,000대 200만. 예.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작년 자료를 다시 살펴봤는데 야생 오리에서 의심축이 발견되고 나서 최초의 확진이 이루어지는데 작년은 14일 걸렸습니다. 14일이요. 예. 네. 이게 고병원성이다 아니다를 아니다. 확진하는데 14일 걸렸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틀 걸렸어요. 그 무슨 진단 키트가 더 좋은 게 나왔습니까? 그만큼 초기 대응을 신속하게 했다는 거죠. 관심을 갖고.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그렇지만 대통령도 바뀌고 장관도 바뀌고 저 같은 국회의원도 있고. 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예. 뭐 관심과 실력의 문제라고 하죠. 예.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 다른 모든 정보를 다 합친 것보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주신 대로 하면 노무현 정부 때 쓴 비용의 12배를 쓴 거 아닙니까? 예. 그때 5% 썼고 이명박 예. 정부 한 70% 쓴 거 아니에요? 예. 이건 실력 문제가 아니라 일부러 늦게 했나? 일부러 더 많은 예를 들어서 돼지소를 살처분하도록 방치했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데 그런 의구심에 들어맞는 정황들은 없어요? 그거는 뭐 14배군요. 70%면 그거는 14배. 거기까지 아직은 더 뭐 MB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은 이상. 예. 굉장히 이상한 일이네요, 진짜. 근데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덕분에 미국 쇠고기 수입이 더 늘어나게 됐고. 예. 엄청나게 늘어났죠. 엄청나. 그만큼 예. 줄어든 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한우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한우 비싸고 소비자들은 불편하고. 만약에 이게 누군가의 구상이었다면 천재적인 구상이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이게 국민들한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그렇죠. 누구 특정인들에게는 큰 이익이 되겠죠. 예. 이명박 정부 때는 그러면 대부분 살처분을 해결한 겁니까? 초기 대응이 아니라? 그렇죠. 살처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진짜 우왕좌왕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가 새 정부 들어가서 방역국을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초기 대응도 중요하고 방역의 체계를 바로잡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방역국을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가축 방역관을 시군 단위로 다 새로 뽑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농가가 발병되는 과정도 보면은 옛날처럼 이제 막 죽어나가고 이래서 확진이 되는 게 아니고 오리를 출하하기 전에
가축 방역관이 농장에 들어가서 검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출하를 승인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축 방역관에 들어가서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이래갖고 자기 돈을 주고 농장에다가 오리를 5마리를 사가지고 나옵니다. 이 방역관이. 그래서 그거를 검사를 해서 이미 퍼진 다음에 발견한 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선제적으로 방역관이 의심스러워 쏟아낸 출하 거예요. 전에 검사를 한 거고 검사 과정에서 좀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자기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그 오리를. 방역관 크게 칭찬받아야 되겠네요. 칭찬받고 상 줘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낸 사람도 좀 칭찬받아야 하지 않을까. 의원님이 혹시 하셨습니까? 제가 조금 기여했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그리고 또 원래 이제 우리가 원래도 오리에서 발병했지 않습니까? 네. 역대 쭉을 살펴보면은 항상 오리에서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오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는 야생 오리들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야생철새에서 인플루엔자가 넘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게 사육하는 오리한테 전염이 돼요. 네. 근데 오리는 야생 철새들이 오는 도래지 같은 연못이나. 예, 그 비슷한데 또 사육을 합니다. 주변에. 가니까. 예. 그래서 옮겨지는구나. 그런데 오리가 닭은 이제 오염이 되면 금방 그 병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관찰되고 죽고 막 이랬는데 네. 오리는 내성이 강해가지고 안 죽어요. 그러니까 감염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살아요.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더 많이 쫙 퍼뜨리는구나. 퍼져나가서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원래 뭘 했냐 그러면 예. 2번 이상 발병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휴식제를 도입한 거예요. 예산을 들여갖고. 그래서 지금 전국에 기 발병하던 농가들의 농장에는 오리가 지금 없습니다. 자, 의원님. 예. 일부러 마무리를 안 하신 건데 시간이 다 됐어요. 한 번 더 나오고. 정도가 있다. 네. 아. 저는 그렇게 근데 이렇게 보여진다. 이런 건 허위사실 유포는 아닌 거죠. 의견이죠. 근데 실제로 지금 근데 이런 의견 어때요? 국회의원은 나왔는데 떨어질 것 같다. 이런 것도 의견인가요? 그것도 의견이죠. 네. 어떨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생각이잖아요, 저는 점치지 생각. 않겠어요. 왜냐하면 기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다 점치면서. 아니, 저 많죠. 예측하잖아요, 예측. 해설 기사가요. 보인다. 의견 다 아니, 그렇긴 자기 생각 한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다 지금- 기자 출신이에요. 선배 기자들한테. 말지 기자님들.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것은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정치인들 그리고 예. 보수 언론들이 앞다퉈서 주장하는 것이 신났어요, 요즘 지금 잔치 났어요. 신광열 판사에 대해서 신상털이하는 거 문제 있다. 어. 그리고 언제적인데 뭐 동향, 그러니까 고향이 같다, 뭐 같은 대학이다, 뭐 무슨 사법연수원 기수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은 연좌제를 그게 적용해가지고 연좌제예요? 비판을 하느냐, 뭐 자기들이 이런 뭐야? 식의 우리가 남이가 한 건 언젠데?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죠. 이제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을 일종의 무슨 마녀 사냥하는 것처럼 편폐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판결이 저는 국민 참여 재판을 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네. 판결이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은 좋은 판결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법이란 것은 국민들의 생각을 법률화 시킨 거고요. 판결도 그게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죠. 끝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수긍이 가야 예. 좋은 판결입니다. 아니, 그럼 국민들이 이 부분은 또 쉬워요. 뭐냐면, 네. 이것을 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연재호, 옥도경, 그 다음에 이태한 뭐 이런 등등이 시정도 받고 조사받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이미 증거도 나왔고, 네. 이런 거 국민들 다 알거든요, 요즘은. 이제 기업체 같은 업무상 횡령 같은 5명 구속돼 있잖아요. 예. 그 형량 정해지는 건요. 그 범죄에 얼마나 시간 투자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회의 자리에 순서대로 형량이 정해지는 겁니다. 아. 그다음에 회의 끝나고 술집에 가서 회식을 하잖아요. 예. 서열 순회로 그게 법감정이 맞는 거. 실제 그렇게 예를 들어 우리가 삼성그룹의 횡령부야. 예. 예? 아니, 횡령부? 약간 횡령부. 아, 미래 무서워. 전략식이다 이렇게 하면 미전시에 미전시에 미전시에. 그렇게 하면 횡령부 없어요. 서열에 아 근데 같은 사장도 여기서 예를 들어 부장이 횡령을 하면서 야 우리 우리 부에서 이러려고 돈 좀 빼내는데 너네 알고 있지? 입 다물고 그러고 얘 많이는 안 빼내고 한 2천억 정도를 횡령을 했어요. 예? 예. 2천억 정도면 이제 가벼운 돈이니까.
2,000원 아니고요? 2,000원? 2,000원. 그러면은 자 이제 할 때 이 형이 나오는 순서는 대장이 제일 많이 나오고. 직급별로 딱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김관진이 제일 세게 나와야 되는 거네? 아, 그럼요. 실제 1심 판결 선고 때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주장을 그렇다 합리적이다라고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언어 도단이다. 아니, 부하 이런 직원이 거죠. 법원에서 지금 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렇죠. 받았기 때문에 그 주장은 설령 지금 신광열 부장판사는 아마 군인이나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인정을 안 할 겁니다. 아니 제 94조가 이거 지금 제가 찾아보려고 침묵하고 있었는데 침묵. 예, 정치 관여예요. 네. 정치 관여에서 그 금지.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네.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정치행위 금지예요. 그렇죠. 이게 군형법 94조거든요. 이지아 변호사도 모르는 걸 내가 외우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법이냐 하면. 보고 읽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난 94조를 알고 있었지. 일단 안 94조. 했던 간에 찾을 수 있는 네. 능력이 되는 게 네. 중요한 거예요. 만주 변호사. 이게 이지아 변호사가 알려준 거거든. 자기가 알려주고 자기 잊어먹었어. 그래서 94조의 위반이거든요. 무슨 군이 정치관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병들이 예를 들어 군에서 무슨 조그만 그 이념적인 책을 읽게 되면 바로 국가보안법, 구속했잖아요. 군역법 이걸 다 예. 구속시켜버리잖아요. 아니, 김관진 본인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것이죠. 아니, 더군다나. 그러니까 뭐 다른 걸 김관진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신광열의 문제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자유는 예. 있어요. 네. 그 판단을 하는 사람이 판단인데 그거는 지금 종전에 부하 직원들이 지금 실형을 받았다는 걸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태하 지금 네. 심리전 단장 구속되어 있잖아요. 실형을 받았죠. 실형 받았죠. 1년 6월인가 얼마 받았죠. 네, 1심에서 실형 받았죠. 그럼 1심은 이런 거 아니 조폭 논리가 또 도입되는 거야. 행동대원들은 실형을 받았는데 네. 조직 두목은 난 지시한 바가 없어. 지 혼자 가서 싸운 거야.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지위가 지금 진광열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아니고 고등법원 부장판사예요. 부장판사고 그 고등법원에 부장판사 된 지 5년이니까 고참 고등법원 부장판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 사건 부분에서 이제 서울중앙지법원 신청 50부, 뭐 형사 51부 이런 네. 데는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수석 부장판사로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작심하고 작심하고 정치적 했다. 사유로.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 투쟁을 한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저렇게 해갖고 이게 지금 모든 판사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방역 정책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은 대대적으로 실패한 게 이명박 정부예요. 방역 실패 얘기 많이 나왔었죠. 그때. 예. 그러니까 전체 이걸 이제 마리수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게 예. 닭하고 소를 직접 마리를 1대1로 비교할 수는 그렇죠,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비교를 해보면 4개 정부의 살처분 비용으로 들어간 돈의 정확하게 70%를 이명박 정부 때 썼어요. 살처분 하는 데만 살처분 3조 원을 썼어요. 3조 9억 원. 대단하네요. 예. 예, 나머지 정부를 다 합친 거에 2배 이상을 썼네요. 그렇죠. 70%를 쓴 거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살처분을 했다는 어마어마하게 얘기죠. 살처분 한 거예요. 예.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예. 이걸 들여다보면서 방역이라기보다 그냥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예. 뭐 물론 이제 방역을 하려고는 했겠지만은 저는 이게 좀 이상하다. 이상하죠, 이 정도면. 예. 뭐냐 그러면 MB가 예. 이 양반 정말 뒤끝이 있는 양반이구나. 왜냐 그러면 MB 초기 때 광우병 파동으로 곤혹을 치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MB 5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예. 결국 우리 한우 농가는 절반으로 줄어요. 왜 그렇습니까? 2010년도부터 그 구제역 사건 터지고 방역에 실패를 하면서 방역 실패 그때 얘기 이제 좀 기억이 좀 떠오르는데 네. 이게 이제 방역을 일부러 안 한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어설펐고 그러다가
돼지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막 몇백만 마리를 땅에 생을 그때 묻고. 돼지를 300만 마리 이상 묻었어요. 300만 마리. 우리나라 돼지 총 숫자가 1000만 마리 정도 됩니다. 그 중에 300만 마리를. 300만 마리 이상을 묻었어요. 그때 정말 기억이 나는 거는 이 돼지들이 다 살아있는 돼지를 땅에 그냥 생으로 파묻었었어요, 그때. 그때 이제 그렇죠. 원래 이제 SOP 상으로는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는데, 그때. 예, 질식사를 시켜서 다 묻도록 되어 있는데 예. 그때 방송에 이제 살아있는 상태로 그냥 묻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방역 인력이나 이런 체계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막 당하고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묻었고 결과적으로 전국토를 오염시켰고 그리고 우리 더 굉장히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인간성의 피폐화되는 거를 우리가 국민이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살아있는 돼지들이 네. 최소한 원래 절차는 질식사 시킨다고 하는데 최소한 예. 기절이라도 시키든지요. 그냥 멀쩡하게 돼지 살아있는데 그냥 포크레인을 퍼가지고 예. 살아있는 애들을 땅에 묻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다. 그렇죠. 그래서 며칠 동안 돼지 울음소리가 거기 났고 뭐 피가 진동했고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 그래서 돼지의 이명박 저주. 정부 초기 때만 해도 전국 정부 시절 벌어졌던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아무도 되짚고 있지 않다. 꼭 되짚어야 하겠다. 그래서 한 번 더 나오신 더불어민주당의 김영건 의원 스튜디오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농협 사건 새로운 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농협 사건 이후로 이제 연구하시기로 하신 당시 농협 디도스 사건, 예. 농협 해킹 사건, 예. 이제 한동안 안 나오시겠다 싶은데 갑자기 또 나오셨어요? 예. 근데 요거는 꼭 짚어둬야 되겠다고 하신 농해수위 소속으로서. 예. 그게 이제 구제역, AI, 가축 전염병을 이명박 정부 때 어떻게 처리했고 그게 왜 문제였으며 그게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 그런 의혹이 있는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고. 예. 자, AI, 가축 전염병. 예. 일반인들은 이 집만 한 번씩 거론되고, 살처분 되고,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농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이게 이제 금방 잊혀지거든요. 예. 근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살처분이 왜 다른 정부하고 다르게 크게 문제가 됩니까? 일단 이제 엄청난 살처분이 그때 이루어진 거죠. 일단 그러니까 양 자체가. 양 자체가.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그 방역 정책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은 대대적으로 실패한 게 이명박 정부예요. 방역 실패 얘기 많이 나왔었죠. 그때. 예. 그러니까 전체 이걸 이제 마리수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게 예. 닭하고 소를 직접 마리를 1대1로 비교할 수는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비교를 해보면 4개 정부의 살처분 비용으로 들어간 돈의 정확하게 70%를 이명박 정부 때 썼어요. 살처분 하는 데만 3조 원을 썼어요. 3조 9억 원. 대단하네요. 예. 예, 나머지 정부를 다 합친 거에 2배 이상을 썼네요. 그렇죠. 70%를 쓴 거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살처분을 했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하게 살처분을 한 거예요. 예.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예. 이걸 들여다보면서. 방역이라기보다 그냥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이제 방역을 하려고는 했겠지만은, 저는 이게 좀 이상하다. 이상하죠, 이 정도면. 예. 뭐냐 그러면 MB가, 예. 이 양반 정말 뒤끝이 있는 양반이구나. 왜냐 그러면 MB 초기 때 광우병 파동으로 곤혹을 치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MB 5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예. 결국 우리 한우 농가는 절반으로 줄어요. 왜 그렇습니까? 2000 이거는 이 돼지들이 다 살아있는 돼지를 땅에 그냥 생으로 파묻었었어요, 그때 이제 그렇죠. 원래 이제 SOP 상으로는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는데 그때. 예, 질식사를 시켜서 다 묻도록 되어 있는데 예. 그때 방송에 이제 살아있는 상태로 그냥 묻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방역 인력이나 이런 체계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막 당하고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묻었고 결과적으로 전국토를 오염시켰고 그리고 우리 더 굉장히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인간성의 피폐화되는 거를 우리가 국민이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살아있는 돼지들이 네.
최소한 원래 절차는 질식사 시킨다고 하는데 최소한 예. 기절이라도 시키든지요. 그냥 멀쩡하게 돼지 살아있는데 그냥 포크레인을 퍼가지고 예. 살아있는 애들을 땅에 묻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다. 그렇죠. 그래서 며칠 동안 돼지 울음소리가 거기 났고 뭐 피가 진동했고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 그래서 돼지의 이명박 저주. 정부 초기 때만 해도 아, 전국의 한우 농가 숫자가 20만 호였어요. 20만 호.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10만 호 이하로 떨어졌고요. 지금 전국의 한우 농가 숫자는 8만 6천 호입니다. MB 시절에 이 과정을 거치면서요. 과정을 거치면서. 오. 그리고 그때 썼던 그러면 그 대신에 미국 소고기 수입은 소고기 수입은 엄청나게 늘어난 거고. 그만큼 늘어났겠네요. 네, 늘어난 거고.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이상하긴 합니다. MB가 확실히 이 양반 뒤끝이 있구나. 그리고 그때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중요한 정책 몇 가지 또 더 있어요. 예. 그 한우 그 사육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송아지 안정제라고 예. 어느 정도 이렇게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그 돈의 재원은 이제 우리 농가가 자조금 형태로 절반을 내고 정부에서 그 매칭하는 형식으로 보태서 예. 하는 송아지 안정제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MB 때에 그것이 발동할 수 없도록 안정제가 작동하지 않도록 고시를 고쳐갖고 사실상 유명무실화 시켜버립니다. 그 지원을 없애버렸어요? 네, 지원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그 지원을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뭐 70만 원, 60만 원으로 대폭락 현상이 벌어졌죠. 12년도부터. 12년도부터. 예. 그러고 나니까 그게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네.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송아지 값이 대폭락해서 이제 더 이상 한우를 키우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런 뉴스를 본 기억은 나긴 나는데요. 예. 그게 그 정책을 그렇게 없애버리는 게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한우는 번식을 하는 소규모 농가가 산업의 기반이 됩니다. 그 예. 5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3천만 원이면 법정은 3천 원. 예. 5년 이상에서 뭐 5년 작년 이상. 강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1,000만 원 정도면 다 구속사입니다. 예. 검찰의 3천에서 기준이 5천은 5년이었다 예. 기준. 작년 감경에도 검찰의 2년 반. 기준이 예. 검찰의 구속 기준이 5천만 원 이상일 때 구속 기준인데 그것도 이 부분은 적부심에서 풀어주면서 일부 범죄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지 그 일부를 특정을 안 했어요. 네. 제가 짐작할 때는 정치관여 죄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풀어줬는데 그럼 뇌물수수 부분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되네. 당연히죠. 뇌물수수 자체만 떼놓고도 구속을 누가 가더라도 영장 전담 받아서 구속을 할 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법 집행에 있어서 공여자가 또 자백돼 있는 그렇죠. 자백한 형평성에도 맞지 사건인데. 않는 거죠. 예. 누가 준 거예요, 근데? 아니 공여자가 자백하고 있는 거죠. 그 밑에 뭐 공여자는 내가 지금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르는 것도 참 당당해요. 아니 그 뭐 세상 다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만 아는 거죠. 아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서 연거퍼서 국민들이 보기에 범죄 혐의가 연재우기가 좋네요. 그렇죠. 연재우. 연재우. 예. 나도 헷갈려갖고. 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다퉈볼 만한 그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풀어주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법원 안에 있는 적폐가 또 한 번 이렇게 마각을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에는 이 종착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아니, 것이다. 검찰에서 이랬잖아요. 이러면 군이 정치 관여한 거 네.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그렇죠. 그럼 그 군이 얘기가 정치 되는 거죠. 관여하는 그 정점에 있는 국군 최고 통수권자 MB 수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던 그게 거거든요. 핵심인 것이죠. 지금 네. 이 두 사람에 대한 그 적부심에서 풀어준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 예. 혹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더디게 하거나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장 기자님, 기자의 촉으로 오는데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이게 그 악의 세력을 뿌리 뽑는 건데 네. 사이버 사령부의 수사가 너무 순탄하게 잘 가는 느낌이 좀 들었었죠. 초반에.
초반에. 예. 아니, 지금까지도 인관진 예. 그 김관진 구속적 무슨 풀기 전에. 아니죠. 그 전까지는 잘 가다가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지난 아니, 그 김관진 국감에서 구속되면 될 예. 때까지도 잘 그렇죠. 갔는데 그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렇게 오래되고 거대 악을 뽑는데 이렇게 순탄하게 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때 기자들이 많이 네, 나머지 정보를 다 합친 거에 2배 이상을 썼네요. 그렇죠. 70%를 쓴 거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살처분을 했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하게 살처분을 한 거예요. 네,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네. 이걸 들여다보면서 방역이라기보다 그냥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예. 뭐 물론 이제 방역을 하려고는 했겠지만은 저는 이게 좀 이상하다. 이상하죠, 이 정도면. 예. 뭐냐 그러면 MB가 예. 이 양반 정말 뒤끝이 있는 양반이구나. 왜냐 그러면 MB 초기 때 광우병 파동으로 곤혹을 치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MB 5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예. 결국 우리 한우 농가는 절반으로 줄어요. 왜 그렇습니까? 2010년도부터 그 구제역 사건 터지고 방역에 실패를 하면서 방역 실패 그때 얘기 이제 좀 기억이 좀 떠오르는데 네. 이게 이게 이제 방역을 일부러 안 한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어설펐고 그러다가 돼지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막 몇백만 마리를 땅에 생을 그때 묻고 돼지를 300만 마리 이상 묻었어요. 300만 마리. 우리나라 돼지 총 숫자가 1000만 마리 정도 됩니다. 그중에 300만 마리를 300만 마리 이상을 묻었어요. 그때 정말 기억이 나는 거는 이 돼지들이 다 살아있는 돼지를 땅에 그냥 생으로 파묻었었어요, 그때. 그때 이제 그렇죠. 원래 이제 SOP 이 상으로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는데, 그때. 예, 질식사를 시켜서 다 묻도록 되어 있는데 예. 그때 방송에 이제 살아있는 상태로 그냥 묻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방역 인력이나 이런 체계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막 당하고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묻었고 결과적으로 전국토를 오염시켰고 그리고 우리 더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인간성의 피폐화되는 거를 우리가 국민이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살아있는 돼지들이 네. 최소한 원래 절차는 질식사 시킨다고 하는데 최소한 예. 기절이라도 시키든지요. 그냥 멀쩡하게 돼지 살아있는데 그냥 포크레인을 퍼가지고 다 예. 살아있는 애들을 땅에 묻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다. 그렇죠. 그래서 며칠 동안 돼지 울음소리가 거기 났고 뭐 피가 진동했고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명박 돼지의 저주. 정부 초기 때만 해도 전국의 한우 농가 숫자가 20만 호였어요. 20만 호.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10만 호 이하로 떨어졌고요. 지금 전국의 한우 농가 숫자는 8만 6천 호입니다. MB 시절에 이 과정을 거치면서요.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그때 썼던 그러면 그 대신에 미국 소고기 수입은 소고기 수입은 엄청나게 늘어난 거고. 그만큼 늘어났겠네요. 네, 늘어난 거고.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이상하긴 합니다. MB가 확실히 이 양반 뒤끝이 있구나. 그리고 그때 이제 일반 처리했고 그게 왜 문제였으며 그게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 그런 의혹이 있는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고. 예. 자, AI 뭐 가축 전염병. 예. 일반인들은 이 집만 한 번씩 거론되고 뭐 살처분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농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이게 이제 금방 잊혀지거든요. 예. 근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살처분이 왜 다른 정부하고 다르게 크게 문제가 됩니까? 일단 이제 엄청난 살처분이 그때 이루어진 거죠. 일단 그러니까 양 자체가. 양 자체가.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그 방역 정책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은 대대적으로 실패한 게 이명박 정부예요. 방역 실패 얘기 많이 나왔었죠. 그때. 예. 그러니까 전체 이걸 이제 마리수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게 예. 닭하고 소를 직접 마리를 1대1로 비교할 수는 그렇죠,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비교를 해보면 4개 정부의 살처분 비용으로 들어간 돈의 정확하게 70%를 이명박 정부 때 썼어요. 살처분 하는 데만 3조 원을 썼어요. 3조 9억 원. 대단하네요. 예. 예, 나머지 정부를 다 합친 거에 2배 이상을 썼네요. 그렇죠. 70%를 쓴 거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살처분을 했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하게 살처분을 한 거예요. 예.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예. 이걸 들여다보면서 방역이라기보다 그냥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예. 뭐
물론 이제 방역을 하려고는 했겠지만은 저는 이게 좀 이상하다. 이상하죠. 이 정도면. 예. 뭐냐 그러면 MB가 예. 이 양반 정말 뒤끝이 있는 양반이구나. 왜냐 그러면 MB 초기 때 광우병 파동으로 곤혹을 치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MB 5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예. 결국 우리 한우 농가는 절반으로 줄어요. 왜 그렇습니까? 2010년도부터 그 구제역 사건 터지고 방역에 실패를 하면서 방역 실패 그때 얘기 이제 좀 기억이 좀 떠오르는데 네. 이게 이게 이제 방역을 일부러 안 한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어설펐고 그러다가 돼지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막 몇백만 마리를 땅에 생을 그때 묻고 돼지를 300만 마리 이상 묻었어요. 300만 마리. 우리나라 돼지 총 숫자가 1000만 마리 정도 됩니다. 그중에 300만 마리를 300만 마리 이상을 묻었어요. 그때 정말 기억이 나는 거는 이 돼지들이 다 살아있는 돼지를 땅에 그냥 생으로 파묻었었어요, 그때. 그때 이제 그렇죠. 원래 이제 SOP 이 상으로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는데, 그때. 예, 질식사를 시켜서 다 묻도록 되어 있는데 예. 그때 방송에 이제 살아있는 표현의 자유를 한 번도 보장해주지 않은 당사자예요. 우리가 군인들 또 정치적 자유라는 것은 퇴근 이후라든지 네. 아니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정치적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직위를 이용해서 정치적 관여까지 자유라고 하면 이거는 헌법에서도 그 부분까지 보장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군역법 94조와 관련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김관진 전 장관의 변호사. 아니 그렇게 측은. 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본인 거죠. 스스로도 예. 장관 시절이라든지 장교 시절에 보장을 그렇게, 했어야 됐다. 그리고 사병들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철저하게 네. 봉사한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면 마치 지금 새누리당 내로남불. 자유한국당이 예. 세월호 지금 뭐야? 문재인 지금 정부를 향해서 세월호 지금, 예. 무슨 인권 해수부 장관 예. 그걸 갖고 지금 뭐 해임하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정당 정치단체를 가입하거나 직위를 이용해서 특정 정당의 지지 혹은 반대하는 모든 행위 요 부분만 금지한 거다. 전체를 다 금지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본인들은 주장을 하는데 우리 국민 누가 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김관진 전 장관의 측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그렇다, 합리적이다라고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언어 도단이다. 아니 부하 이런 직원이 거죠. 법원에서 지금 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렇죠. 받았기 때문에 그 주장은 설령 지금 신광열 부장판사는 아마 군인이나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인정을 안 할 겁니다. 아니, 제94조가 이거 지금 제가 찾아보려고 침묵하고 있었는데, 네. 침묵. 예, 정치 관여예요. 네. 정치 관여에서 그 금지.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네.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정치행위 금지예요. 그렇죠. 이게 군형법 94조거든요. 이지아 변호사도 모르는 걸 내가 외우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법이냐면. 보고 읽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난 94조를 알고 있었지. 일단 안 94조. 했던 간에 찾을 수 있는 네. 능력이 되는 게 네. 중요한 거예요. 만주 그렇죠. 변호사. 이게 이지아 변호사가 알려준 거거든. 자기가 알려주고 자기 잊어먹었어. 그래서 94조의 위반이거든요. 무슨 네. 군이 정치 관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병들이 예를 들어 군에서 무슨 조그만 그 이념적인 책을 읽게 되면 바로 국가보안법, 구속했잖아요. 군역법 이걸 다 예. 구속시켜버리잖아요. 아니 김관진 본인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것이죠. 아니 더군다나 그러니까 뭐 다른 걸 김관진 떠나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신광열의 문제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요. 예. 아니,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은 피의자